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3자는 결국은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예컨대 소유권이겠죠. 취득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만이 이 조문을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 상당히 이 조문 내용 자체가 정말 설명할 게 정말 많아요. 일단은 예외적인 거구나. 그럼 예외라면 어떠한 경우에 이게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예외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상의 미등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에 새로운 권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이구나.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더 확인하실 겁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있겠습니다. 건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을 지었어요. 아니면 건물이 있던 것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없거나 아니면 건물이 있는 전제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멸실, 없어진 겁니다. 후패, 썩어서 소용없게 됨. 옛날에 가능하겠죠. 목재를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예외 규정이니까 굳이 이런 경우에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멸실 또는 후패한 때는 이 조문을 그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지상 건물을 등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이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겠죠.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토지 임대차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기출주문인데 정확하지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는데 이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토지라고 써야 하고 토지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빼먹었죠. 법조문의 일부를 따온 거예요. 을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 미등기 상태에서. 근데 이제 기출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하기 때문에 OX 마취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핵심 포인트를 알겠죠. 참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예외 조항이었어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갖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항상 자기 주장의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이다. 건물이 있는 전제에서 이를 소유하기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아니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622조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622조 따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인지 계속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판례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판시한 내용이에요. 622조 1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법조문에 똑같은데 아까 제가 했죠.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표현 쓴다고 했었죠. 이게 판례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제3자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거를 추가한 겁니다. 법조문에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얘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다. 620은 이 경우가 아니죠. 그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라는 거죠.
누구 명의로? 임차인 명의로. 근데 이 경우 뭐예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차인 소유인데 임차인 소유로 됐고 그 소유권을 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예요. 상정하는 경우가 달라요. 즉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 경우까지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622호는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인 걸 전제로 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임차인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즉 을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네요. 건물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은 종된 권리가 함께 가겠죠. 계약 해석상. 우리가 지상권 함께 넘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토지 임차권도 따라갈 겁니다. 계약서에 쓰든 안 쓰든. 왜냐면 이 임차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건물의 소유권과 붙어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석상 함께 넘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사람이 임차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622항이 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추가적으로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임의로 자기 일방적 의사표시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 양도도 함께 포함한다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622조 1항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해석들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부동산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꼴이 된다면 이는 뭐에 규정되냐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권은 전대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침탈하는 겁니다. 그게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는 그 얘기는 겁니다. 즉 이 조항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 하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면이 다른 건데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622조 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데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즉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이전 등기에서 등기부상 명의자가 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의 문제지 이 상황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과 함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620조 2의 1항은 건물의 소유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맞죠?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한 거죠. 예외적으로. 건물의 등기로서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자, 비록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다면 제3자 입장 봤을 때 그럼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알아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보존 등기가 안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취득한 걸 볼 거고요. 만약에 그 건물이 있는 상태라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동일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네. 그렇게 보겠답니다. 그럼 대지 사용 관계를 생각할 일이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즉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아까 전후로 나눈 거 이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즉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에서 보존 등기를 이전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안 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변동될 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병으로 바뀔 때 그 상태에 보면 건물과 토지는 같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먼저 소유자가 변동되고 그 나중에 임차 건물의
지상 건물에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즉,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전후 나눠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후에 바뀌었냐를 구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622조 1항은 어떤 경우다?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보존이나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토지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곰곰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 그래서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충분히 이게 쉽게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되게 물권인의 법리나 채권의 법리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돼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사족을 달면 임차권부터 물권법 편에서는 되게 설명이 많아요. 저 또한 공부할 때 물권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해 못해요.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서 또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공부를 할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예요. 당장 지금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내공이 쌓이면 제가 말했던 그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키워드들이 이해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했죠. 지상권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건물, 기타 공공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타인의 토지 이용할 권리할 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현존한 때에는 기억나신가요?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를 원치 않을 때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다만 토지 임대차 계약에는 이 목적이 추가되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지상권은 소멸한 경우지만 여기는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똑같아요.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다만 눈여겨볼 거면 우리가 지상권에서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할 때 그 소멸을 뭐라고 하냐면 존속기가 만료로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 해석의 근거가 뭐냐면 643조였어요. 여기 보시면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만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자, 먼저 왜 강조했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경우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경우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함께 기억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또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에서도.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러한 권리 행사들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데 모든 임차인을 보고 싶지 않은데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그러한 성실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런 사람만 보호하지 무조건 임차인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은 나중에 주택임대차법에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계약 기간이 만료한 때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에 임차인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을은 그럼 딱 나와야겠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정부할 수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바꾼 겁니다. 자, 또 이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효하다. 참 이거는 좀 저도 참 이해하기 참 힘든 조항.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이 조항 자체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실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조항인데 쟁점이 뭐냐면 좋아. 성실한 임차인 좋아. 근데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행정관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없이 어느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집행의 철거대 운명에 처할 수도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예상했지 않냐. 예상 못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거다.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내는 겁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항상 그 토지 임대차지만 목적이 돼야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조건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이 법조문에 따르면 이건 법조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만 임차인은 현존하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법조문의 요건입니다. 근데 그 계약 청구시 없이도 이 표현이 다 잘못된 거죠. 이 법조문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문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데는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 청구했다. 법조문 그대로죠. 법조문이 지상권의 규정,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다만 지상권 설정자를 임대인으로, 지상권자를 임차인으로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상권과 연관이 된 겁니다.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 자, 법조문에 어떻게 됐죠? 법조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임대차 기간의 만료. 토지 임대차 기간의 만료라는 개념은 임대차 기간이 정한 경우예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그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이 정한 경우 배웠죠. 당사자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건물이니까 토지니까 토지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6.15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려는 6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려는 1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 경우에도 요 종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다만 특징은 기간에 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개념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좀 확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600 종전의 조항은, 자, 이 종전의 조항은 664조는 기간이 정해졌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게 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간이 정하면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 25회, 25회 이후로는 지출된 적 없지만 그래도 이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자, 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또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즉, 이 내용이 뭐냐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었어요. 이 약정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못한다고 써있던 겁니다. 그러면 쟁점 하나 뭐냐? 643조는 토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전제에서 기간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과연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나 해지 통고에 의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적용됐을까? 대법원 판례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약정은 이 강행 규정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차인에게 포기를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돼서 무효다.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런 다음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았을 때 임차인은 비로소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실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 해지 통고를 했다는 얘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거절하게 된 의사가 이미 내포되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를 사안도 아니고 만약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라면 갱신의 의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는 갱신 청구권을 안겠다는 의사표시인 거고요. 그래서 이때 임차인이 계약 청구를 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이 표현까지 특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이한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인 겁니다.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형성권의 개념 알겠죠? 자, 그 개념은 뭐냐면 그 권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뭐냐면 자, 지상시설 매수란 뭐예요,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지상시설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임차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임대인이 매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팔겠다는 의사와 청약, 팔겠다는 의사, 사겠다는 의사가 합치돼야 합니다. 합치돼야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의사 표시 각자 필요하죠. 근데 지사시설 매수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 거죠? 임차인이 하는 거죠. 매도인. 이 사람의 일방적인 매수인의 즉 임대인의 의사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의사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형성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권리가 행사되면 임대인은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은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이에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가 성립되며 매매가 성립되려면 매수인의 의사도 필요하지만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임차인의 의사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게 형성한다. 매매 계약을 형성. 자신의 의사로 매매 계약을 일방적 의사로 매매 계약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형성권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해 못해요. 내가 안 사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면 너의 의사는 중요치 않아. 임차인의 의사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 형성권은 계약은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법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는 형성권은 없습니다. 다 법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예외잖아요. 매매 계약이 나의 의사. 여러분
이걸 사겠다는데 이걸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저만 필요하죠. 근데 이게 형성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임대인은 매수를 거부합니다. 보통 이게 형성권의 개념과 관련된 겁니다.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아니죠. 형성권의 개념을 알게 되면 승낙이 필요 없는 걸 알겠죠. 이건 개념입니다. 앞으로 형성권이면 이걸 떠올리십시오. 이게 엄청난 권리인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약정에 의해서 이거를 없앨까봐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 임차인을 보호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게 만든 규정을 당사자가 약정으로 배제시켰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게 이러한 규정들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 목적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라는 걸 둔 겁니다. 그게 법에. 자, 그렇게 되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자, 매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만료함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겠죠. 임대인에 대해 행사하는 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매수 청구를 행사할 때 그 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됐어도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출 26회에 지금 근저당권이 있으면 왜냐면 왜 쟁점이 됐냐면 저당권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어떤 건물인데 임차인 여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된 건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냐면 자, 매매계약의 성립이 강제되죠. 그럼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자 볼게요. 갑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토지 소유자 건물 거기다 플러스 임차인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을이 요건을 충족 643조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렇게 그 된 순간 그 청구권 행사했으면 그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즉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안 때 뭐가 된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임대인의 승낙 필요 없죠. 강제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 매도인이죠. 매수인이죠.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매대금이 정해져야 돼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면 매매대금이 성립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할 게 뭐냐면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매매대금은 어떻게 정할까? 이건 법원이 정할까? 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사자 협의에서 결정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저당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 최고액 아니면 채권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을 감정을 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서 채권 최고액이나 채권을 뺀 금액을 매매대금 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임대인에게 불리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 고려하지 말고 금액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즉 이름 산출한 금액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평가하라는 겁니다. 저당권이 없는 건물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뭘 요구할 수 있죠?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넘겨 요청하려면 매매대금 지급하잖아요. 매매대금 줄 때 야 저당권을 말소시켜야만이 나 다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 임대인을 보여주잖아요. 저당권 말소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 전액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법원 판례는 그런 방향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저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당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공제하지 말라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지 말라면 임대인에게 즉 매수인에 불리한 게 아니야? 하지만 뒤를 읽어보면 그게 오히려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즉 임차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이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 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전체를 지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권 최고액,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임대인, 즉 매수인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결국은 임차인은 매도인은 말소를 시켜야만이 매매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함께 축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토지 임차인 갑이 토지 임차인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 문장을 보고 어떤 건지 떠올려야 합니다. 건물, 기타 고장물, 체험, 식목, 목적 등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가 체결했고, 근데 이제는 건물 소유 목적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건물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이게 이제 와 닿아야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을 상대로, 토지 임대인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30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토지 임대차 계약 필지가 나눠졌어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가장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임대차한 목적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 이런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될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위까지 하는 건지. 왜냐면 이 타인의 토지 위에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하나의 쟁점이 생겼어요. 토지 이용 관계 다르다. 이용권이 있냐 없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용권이 없으면 철거될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인이 임차한 아니면 임대인이 임대 맞습니다.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외에, 이 경우죠. 타인 토지가 뭐냐면 임대인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인 토지와 임대인이 아닌 토지니까 제3자거나 아니면 임차인이겠죠. 그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즉 본래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에 서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체는 아니에요. 일단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핵심이 그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아닌가 포인트고, 일단 임차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어떤 부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요. 즉, 이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 있고 구분행위. 그러한 이 구분행위와 외형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별도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 부분의 하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포인트는 건물 전체가 아닌 거고 더 나아가 요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만이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가 허용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 전체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고요. 또 이 부분이 구분 소유가 객체가 될 수 없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용관계가 없어서 철거될 운명을 생각해서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구분 소유의 목적이 못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임대인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이게 철거될 걸 생각해서 철거되더라도 이게 독립돼서 구분될 수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허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철거될 것을 가정하에 그러면 임대인이 이 매수한 부분, 강제로 매수한 부분이 최소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못 된다면 못하게 만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그림을 이건 그리셔야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온지를 이해하시면 이 지문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이용관계가 없어서 철거될 걸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제출을 못하게 한 겁니다. 자, 633조 소정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의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상물의 소유자의 하나요. 결국은 지상물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할 수 없는, 왜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매수 청구는 매매죠. 그렇죠? 그럼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건물의 매매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처분권한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등기하려면. 근데 우리 이 조문에 따르면 누가 매도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렇죠? 그럼 임차인이 이 건물을 매매하고 넘겨줘야겠죠. 그렇죠. 타인의 권리 매매니까 제3자도 가능하지만 등기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근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에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등기 넘기려고 해요? 임차인 넘겨버렸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못 넘겨줘요. 이렇게 강제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 매매계약 따라서 임대인이 매수인으로서 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시켜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인은 넘겼잖아요. 제3자에게. 매매계약은 성립되는 등기를 못 넘겨오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면 이 지문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잠시만요. 지상물의 소유자의 하나여,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낯선 지문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기출 29에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도. 참 이 파트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우리 임차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딱 어떤 경우인지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우리 임차인 을 이렇게 되겠죠. 을이 X 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 무에게 이동되면 을의 건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정리됐습니다. 이 표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이거 이해하시려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주신 방대로 연습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맞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80문제를 정해진 1교시 때 풀지 않습니까? 한 문제당 1분, 딱 1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1분 안에 문제 읽고 답 바로 자시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읽는 것 순간에 이게 정답인지 OX를 맞는지 문인지 틀린지 문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해를 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면 기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암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